스루프 타임즈 2023년 7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쿠아 이론, 암흑물질은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전 속도보다 큰 중력을 가진 은하단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수정 뉴턴 역학은 암흑물질이 아닌 외부 중력장이 물체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도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정치적으로 그 탄핵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서 손에 망치를 든 어린이는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는 것처럼 저도 이 모든 것을 못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비판을 받아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자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넓게는 제약이론 경영에 편집증적으로 제가 이 편집증이 걸려 있다. 이렇게 스스로 저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암흑물질을 제조 원가의 재료비와 가공비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판관비 포함해가지고 운영비용으로 비유코자 합니다. 가공비 더하기 판매비가 운영비용인데 영어로는 OE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이거를 암흑물질로 비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조 원가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스루풋 개념으로 암흑물질을 디커플링 하는 것이다. 외부 중장력을 재고 회전율에 비유하면 영업성과는 이 IT가 인벤토리 턴으로 약자입니다. 이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제 나름대로는 재미도 있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거의 지금 뭐 1년 가까이 이 방송을 이제 시작했지만은 이제 슬슬 속내를 스루풋에 대한 제약이론 중에서 스루풋 회계에 좀 더 방점을 둬서 그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2023년 상반기 상장 회사들이 영업 잠정 실적을 지금 공시하고 있는데 8월 15일까지는 이제 상반기 사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산 퓨얼셀의 그 영업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990억 원으로서 2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업이익은 전년도 78억 적자에서 146.9%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37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률도 9.9% 상승했습니다. 아쿠아 이론 비율로 상반기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면은 이익의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매출액이 지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측은 답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복합적인 원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첫째가 판매 가격을 상승시켰다. 덤핑은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또 마지막으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 실제 상반기 실적이 나와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입증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운영비용, 암흑물질인 운영비용을 디커플링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 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한미 금리차 2%대 사상 최대,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연준 한 달 만에 금리 인상 재개, 미 금리 5.25에서 5.5%로 22년 만에 최고다. 파월 9월에 금리 올리거나 동결할 수도,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 하반기 미 경제 침체 전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금리에도 고용시장을 포함한 경제 상황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자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상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연준 내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연내 경제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니까 인하는 없고 인상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는 물가 안정에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 차가 2%대가 내가지고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인가가 관심사항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도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서 또 외국 자본이 더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제가 지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 30년 가까이 이 디프레이션에서 초저금리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 경제가 적응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일본도 인플레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의 그 상황을 조금씩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패드 결정,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이 배를 흔들지 않을 것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머리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십 세이퍼, 자레드 미토비치가 여러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소니아 메스킨, 비엔와의 멜론 투자관리 미국 매크로 책임자라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헤드라인과 상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며 서비스 가격은 상품이나 상품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과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임금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은 그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임금을 좀 올리자고 정부가 유도를 해도 기업들이 쉽게 그걸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 나머지 그 편집 자료에서도 그 한국의 그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또 커서 대기업은 그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도저히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한 1년 4개월 동안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전 70주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기념. AP 김통영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에게 1953년 휴전의 중요한 결과는 후속적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서명이었다. 이 조약은 주로 휴전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계속해서 국가들의 군사동맹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 증가하는 핵 위협에 직면한 윤은 이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더 강력한 미국의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발생한 무수한 도발, 도전, 오해,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70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라고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인 영국 중장 앤드류 해리슨이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군사 퍼레이드 할 때의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요즘 그 이설주 여사는 안 보이고 그 딸내미를 대동해서 나타나고 있죠.
한반도야말로 신구 냉전의 대립이 아닌 열전의 위기의 휴정 상태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건 1953년에 그 휴전하는 그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의 따뜻한 환영, AFP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참전 22개국, 유엔 참전 22개국을 초청해서 기념을 할 예정인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초청해서 휴전 협정일을 전승절로 기념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남북한 지금 경쟁 상태에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금 그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날아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 대사관의 직원 수가 줄어들고 다른 외국 공관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내내 북한 수도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다. 이런 얘기죠. 중국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는 얘기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네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러 관계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 그 표현이 이 북한말 표현이 재밌네요. 러시아聯邦 국방상 세르게이 소이구 동지를 뭐 열렬히 환영한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이런 사진까지 게재가 됐네요. 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사열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도 게재가 됐습니다. 발빠르게 조선통신이 이런 사진들을 보냈네요. 북한과 대만을 맞바꾸나 미중 빅딜 가능성 가정. 유튜브에서 따온 얘기인데요. 국도 전략 TV라고 거의 뭐 국뽕 뉴스 같은 데인데 시청 결과 좀 과정이 무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SF 드라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한다. 요게 이제 빅딜이다 이거죠. 양쪽의 전선을 동시에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포기한다면은, 그러면은 포기하는 대가로 자기네들은 뭘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북한을 침공한다. 이렇게 이제 무리한 가정을 한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다. 대만이 넘어가면 오키나와도 문제라고 일본은 크게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를 전제로 해서 현재 국방력을 매년 2% 군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뭐 조만간 군사력 세계 3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한미일 다국 조건으로 참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북한을 미국이 침공한다고 남북한 통일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 서로 다른 체제가 갑자기 이렇게 합쳐지면은 우리나라 남한이 한국이 경제 혼란이 엄청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어떤 경제 교류부터 해가면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바꾸고 거기에 좀 더 희망한다면은 남북 연방을 일단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북한이 점령을 당한다 그래도 그것은 정권 교체의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침공일 것이다. 공격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남북 통일은 사실상 중국이 해체되어 만주가 공백 상태일 때나 가능할 것이다. 제 견해보다도 어떤 국제 경제학 박사의 말을 인용해 봤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동서로 갈라지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너무 그 땅이 넓어가지고 옛날 러시아 그 제국 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얼빈까지 내려와서 러시아풍의 도시가 려순 반도인가요? 려순시까지도 그 러시아풍으로 해서 청나라 말기에 거의 뭐 만주를 러시아한테 뺏길 뻔했는데 이게 그 러일 전쟁 그런 결과로 그 일본이 그 만주에 그 진출을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국동 연해주 지역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주를 빼먹은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러시아가 그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못 갖고 국력이 쇠진해져 가지고 아마 그 원래 그 이 동쪽에 사는 사람이 백색계 러시아 사람들이 적색계 그 혁명 때문에 이제 그 이 동쪽으로 도망왔다가 이 적백 그 전쟁이라고 내전이라고 했죠. 러시아 내에서는 결국은 근데 에, 적군이 이긴 거 아닙니까? 적색군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가 그 공산혁명이 이루어졌던 건데 아마 그 옛날에 그 러시아 귀족층들이 왔던 이 러시아 쪽이 별도로 독립을 하겠다 해서 러시아가 다시 좀 더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어느 정도 다들 약화가 돼야 남북 통일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좀 아직까지는 SF 드라마지만은 대만 해협의 무역 통로가 막히면은 그 별도로 이런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면은 그 남북 부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베링 해협 건너서 그 미 대륙까지 넘어가는 이런 철도도 구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SF 드라마 같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누군가의 그 아이디어를 그 갖다가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망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야 미래라는 것은 사실 계획 예측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계획대로 현실을 이룬다 이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압축성장 한국형 경제 기적적으로 반기업 정서의 그림자 첫 번째 시리즈로 했는데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회원국 만장일치였고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경우이다.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다양한 분석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성장의 중심에는 수출과 중공업 전략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이 부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자주국방을 하면서 이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면서 그런 요인이 됐다. 여기에서 이제 그 소개한 것도 그 미국 등 해서 그 자주국방에 필요한 돈을 그 필요로 했는데 외국 차관 도입을 시도했지만은 그러나 대출하는 나라로서 결국 차관 도입은 실패했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도와줬냐 그러면은 일본이 도와준 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반일 이런 감각으로 옛날에 그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와줬던 것은 전혀 언급들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이 식민 침략을 당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스스로도 한일 합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은 그 신분 제도에서 그 착취를 당하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일 합방이 되면서 신분 제도가 없어지면서 모두가 평범한 신분이 되면서 누구나 공부를 잘하면 법관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일제 시대의 그런 희망 속에서 다들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국민학교 시설도 꽤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반기업 정서는 은행 금리, 일반 금리하고 수출 금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비슷해졌지만은, 옛날에 그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저축을 강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한테는 아주 싸게 그 금리를 대출을 해줘 가지고 기업들이 컸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반기업 정서의 그림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친화 기업적인 정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중앙일보가 그런 시리즈로 연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시진핑의 내셔널리즘은 과거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한 일본과 같은 수렁으로 치달을 것인지, 가타니 규일이라고 일본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강화리라고 했는데, 문명론적 내셔널리즘에서 문명론적 갈등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가 머리를 금발로 하고 코 높이고도 결코 서양인이 될 수 없다고 발언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구미의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긴 하지만, 한일에 대해서 중국의 질서에 들어갈 것을 강요하고 있거나 혹은 신체적 특징에 관한 발언으로 문제시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미중 대립은 미국에서도 표현했지만 이것은 문명의 대립이다 라고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왕위의 발언은 동서 문명의 분단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가 제한될 때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일본 쪽에서는 과거 일본이 간 위험한 길이다,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어도 지금의 미국의 세계를 리드하는 현 정치력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상황은 유동적이다. 말을 좀 비비꼬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표현한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그 동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인들이 이주에 지금 현재 앞서서 얘기했지만, 동러시아가 별도 그 독립이 돼야 되지 않겠냐면 서양인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북방 민족들이 그 유명 문적이었고, 그 아주 전통적으로는 몽골 제국을 얘기하는 거지만, 최근에 봐서는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유목적이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살기 좋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살겠다. 그렇다면은 동서 혼혈이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단일 민족 아닙니다, 한국. 그걸 왕위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만약 동서 혼혈이 돼가지고 한 50%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왕위는 한국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런 그 질문을 거꾸로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인종론을, 이거는 뭐 문명의 대립이라고 했지만 인종 대립으로 몰고 갈 것 같은 그런 왕위의 발언은 좀 무서운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치즘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시진핑은 다른 나라 정상에 대국 파트너 운명 공동체라고 하지만 일본에는 모두 말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라이시 다카시 구마모토 현미 때 이사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국 국가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중화란 말이 얼마나 유용하느냐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 시진핑은 그 조 바이든에게 뭐 파트너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세계 역사, 이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양국의 행복을, 세계의 혜택을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신흥국가 개도국 정상, 특히 그 중앙아시아의 그 이 카자흐스탄 도카예프 대통령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형제, 좋은 파트너로서 중국 카자흐 문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그 도카예프가 너무 지금 딸랑거린 거 아닌가. 중국을 좀 1대1로 때문에 견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초청에 의해서는 이런 또 표현을 했대요. 그럼 키시 총리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중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전략적 관점에서 큰 방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어울리는 중일 관계 구축하기를 바란다라고 시진핑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때그때의 사정으로 대국에도 되면 협력 파트너에도 된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대국으로 파트너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한편 신흥국 개도국은 운명공동체 구축의 상대이다. 그럼 운명공동체란 것은 무엇인가? 신장 티베트에 이르면은 그 구축은 극히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신장 티베트에서는 왜 인권 탄압을 하고 그러느냐?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운명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좀 빗대서 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여기에서 보듯이 매우 쉬운 계산법과 조잡한 역사의 믿음에 조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구마모토 현미대 이사장이 이런 글을 기고를 했네요. 우리 그 시진핑 엉아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야 이 세상이라고 투덜댈 것 틀림없다. 하이스펙에서도 취업할 수 있다. 한국의 무슨 마츠다 카논이라고 All About라는 매체에서 이게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16년 동안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국을 많이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취재한 그런 건데 All About라는 게 또 그런 매체고 취직은 했지만 그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의 애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기업 채용이 적다는 현실, 그 다음에 기업 간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중소기업들도 수십 번 불합격도 드물지는 않다. 그리고 대기업이 요즘 신규 채용보다도 경험자 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스타트업이 요즘 인기라고 하지만은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이라고 임금 많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대기업의 20대 월급이 321만 원이라면은 어, 중소기업의 50대가 291만 원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중소기업에 있는 50대보다 대기업에 있는 20대들이 고소득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몰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 그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의 그 급여자라든가 고용자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각각의 이상과 현실이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모 유명 병원에서 격리를 담당하는 필자의 친구인 최 씨는 젊은 친구들은 아직 일이 남아 있어도 정시가 되면 바로 퇴근한다고 투덜거렸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이 변하고 있던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골든 티켓 신드롬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에서는 명문대 진학 대기업의 취직이 그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황금 티켓을 추구한 나머지 고용률 저하, 심지어 혼인율,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다고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 지적하고 있으나 이렇게 전곡을 찌르고 있잖아라고 신음하고만 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어나는 니트죠. 현재 2024년 5월 시점에 한 60만 8천 명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한 4, 50대 재취업 못하는 56만 9천 명성을 넘어섰다. 독립할 수 없는 젊은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캥거루족 부메랑 키즈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캥거루족이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중고소득층 가정의 아이뿐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캥거루족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될 것이다 이게요. 수입이 없는 자녀를 부양하자면 부모라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점, 편의점, 서점 또는 학원 앞에서 아르바이트와 미안하게 힘쓰는 젊은이들을 보면 바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보면은 일본의 현실도 유사하지 않냐.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희망 고문일 뿐이다. 저희 세대는 좀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꼭 왜 미안하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거지. 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 저의 후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 경제가 발전하고 뭐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더 고단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미래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16년째 한국에 있어서 한국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이 세계에서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다. 유럽 여행하고 깨달았다. 싼 일본이 더듬다. 슬픈 현실. 오카무라 사토시라고 이 사람이 그 뭐 SNS 인베스트먼트 어떤 투자 기업의 CEO인데 올해 여름 휴가 여행은 바르셀로나, 런던, 리스본, 포르투갈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가도 일본인 관광객이 별로 없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중국인입니까? 처음에 물어보고 그럼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사진은 보니까 이제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세계로 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다리가 히데키 트래블 저널리스트 가 답글을 했어요. 어, 제일 많이 본 그 답글인데 보충 설명으로 쭉 자기가 보충한다. 자기가 그 여행 저널리스트로서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엔저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국내 여행도 좋은 데가 있지 않냐. 그리고 팬데믹으로 좀 막혔었는데 일본인들의 정서상 그런 게 풀렸다 하더라도 쉽게 그 마음이 잘 안 동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그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이제 댓글 조회수 제일 많은 것을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7월 27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